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휴가는 잘 갔다 오셨나요? 아, 네. 휴가 뭐 아주 좋았는데 제가 휴가 가면 장이 좋고 컴백하니까 좋아야 될 장이 꺾이네요. 오늘은 웬만하면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일단 네. 금요일 날은 뭐 엔비디아 조금 오르고 네. 뭐 전체적으로 지수도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락할 것까진 없었는데 네. 전형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막 항상 팔면 많이 네. 떨어지는 것 같고 네. 환율도 오늘 일본이랑 좀 비슷하게 둘 다 이제 강세로 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둘 다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환율 강세는 일본에서야 악재 요인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은 호재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참 좋게 보자 했는데 뭐 오늘 완전히 좀 아시아 시장이 그 예상과 완전히 뒤집어진 건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약세로 다른 거 투자하겠다 싶으면 이제 홍콩도 괜찮아지겠군.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홍콩에 먼저 움직이니까 홍콩은 좋았어. 그럼 반도체 좋아지면 뭐 대만도 좋아지겠군. 그럼 한국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은 1번 따라서 약세고 안 좋은 것만 따라하네. 그러게요. 야, 정상이 아닌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의 자산이 다 딴 데로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은 미국으로 가고 한쪽은 부동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그나마 오르는데 매도 노출이 되면은 국내 수급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대로 하방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네, 오늘 뭐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은 1.1% 하락을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는 밸류업 주식들이 좀 좋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반도체가 좋으면 밸류업 주식들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페어로 좀 많이 움직이던데 오늘 외국인은 오랜만에 좀 매도로 좀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1,4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1.4% 하락해서 1,332원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환율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월 한 초까지만 해도 106이었는데 지금 102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원달러 환율폭 하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동안 안 3월까지 떨어졌어요. 3월 정도 수준까지. 30원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는데 이거 좀 인하 기대가 좀 명확해지면서 이 달러 약세 기초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경기 봐서는 금리를 내려주는 게 정상인데 그 자산시장 보면 자산시장이 계속 앙등하고 있고 주식시장 말고 다른 자산시장이 계속 앙등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낮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103%였었던 개인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 언더로 떨어졌거든요. 관리가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부스팅하기에는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에 봉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하고 좀 딴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네, 그동안 기준금리 좀 많이 올렸어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막 더 낮은 경우도 있었고 최근까지는 시중금리 하락을 그대로 반영해서 뭐 사실 은행한테 좀 마진을 조금 주면 알아서 좀 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대출금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또 조금 덜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기조가 이렇게 계속하면.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핵심 포인트는 연말에 둔촌주공 입주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만약에 이제 공급 물량 갑자기 그때 외에는 늘어나는 게 없거든요. 곧 부동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고비를 잘 넘기면 강세장 계속가면서 내년까지 고고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부동산 전망을 하시나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주식 전망이 의미가 없는 게 부동산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 전망 아무리 해도 안 맞잖아요. 오늘 같은 날 아니 어떻게 달러가 강세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미국 증시도 올랐고 비슷한 대만 증시와 그다음에 홍콩 주식이 올랐는데 한국이 떨어졌다? 이게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하다가 하루 종일 고민해 보니까 이거 같은데 그래서 둔촌주공 고비를 넘기면 부동산 랠리가 내년까지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 외에 국내 수급으로 한국 시장이 좋아지겠느냐? 잘 모르겠다. 실적도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실적 보면 우리가 이제 머무르고 있는 뭐 일부 반도체, 그다음에 금융보험, 증권 이런 금융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음식료, 바이오 이런 섹터 외에는 실적 좋은 거 아무 상관없거든. 전혀 주가가 안 움직여요.
지금 멀티플이 3.5배 이하로 떨어진 주식이 많더라고 찾아보니까. 많죠. 이거 웃기는 거죠. 3.5배 3년 반만 갖고 있으면 본전치기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수급적으로 완전히 말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연 그 연말에 둔촌주공으로 일 때 만약 제 생각에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이번에 올해하고 작년에 진입한 것처럼 어떤 뭔가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도 별로 떨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니 그거는 비보유자 입장이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더 간다고 봐요. 큰 강세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당히 인위적인 요소가 있었다. 정부의 그 특례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보금자리론이 있었고, 제 생각엔 연말에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조치가. 이제 다음에 좀 부동산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네. 너무 부동산 얘기를 오래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 시장 많이 반등은 했잖아요. 네. 글로벌 증시 다 반등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네. 전망을 좀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중에는 코스피가 2750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다. 이게 최종 전망인데 일단 8월 5일 날 엄청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코스피가 저점이 2386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전일 종가 2700까지 올랐어요. 2400에서 2700까지 한 방에 좀 올라왔는데 7월 11일 이후부터 조금 하락세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 하락분의 62% 정도는 되돌렸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등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중요 분기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급반등에 따른 단기 되돌림이나 매물 소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이번 주에는 또 8월 22일 날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8월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이 될지 이게 관건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와중에 좀 코스피는 200일 이평선인 2630포인트에서 2640포인트 요 정도에서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2300이요? 2630에서 네네네. 2640 네. 예, 요 정도에서 지지를 잘 되면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해볼 수 있다. 한 전일 종가 대비 한 2.5%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오늘 한 1% 안 되게 빠졌잖아요. 네. 네, 한 2% 정도 더 빠지는 것 정도는 뭐 걱정 없이 뭐 되돌림 정도라고 생각하자. 네. 그 이상 빠지면 좀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다시 반등해서 2750까지는 9월 중에 터치를 할 거다라고 대시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8월 2일 급락 직전 수준까지만 이제 회복이 된 거고 12개월 이제 포워드로 PER이 9배, PBR은 0.9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밸류업 주식들이 강했는데 은행, 보험, 증권 다 같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공통점은 사실 성장이 저성장인 산업들이잖아요. 전통 산업이고 그래서 주주 환원을 얼마나 확대하는지가 주가 모멘텀에는 훨씬 더 큰 작용을 하는 업종들인데 최근에 실적들을 보면은 밸류업 기대도 있지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순이익을 보면 보험업종 전체가 전년 대비 14% 상승했고 증권업종은 5% 상승. 뭐 근데 이제 일부 실적이 막 반토막 나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게 포함돼서 이제 평균치가 낮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개별 종목으로 높은 것들은 뭐 현대해상은 80%, 삼성생명 40%, 네. 한화손보 22%, 뭐 유한타증권은 88%, DB금투 87%, 교보증권 55%, 한화증권 55%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회사들도 좀 많습니다. 네, PF 손실 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 상승, 메리츠 12% 상승, JB금융 13%, 신한은 4.3%. 이 정도 좀 급증을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주는 업체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실적 성장이 이런 회사는 거의 없어도 주주환원만 확대해도 네. 충분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회사들인데 주주환원 의지까지 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 삼성생명 그 컨콜 보니까 주주환원율 목표를 50%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메리츠금융이 50% 목표로 해가지고 와 지금 은행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신한KB가 40%인데 올해 기준으로 50%면 금융주 중에 1등이다라고 했는데 삼성생명도 50%를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35%였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3, 4년 후쯤에는 50%까지 도달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삼성생명 주가가 5.4%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50%라는 수치가 기존에 몇 번 언급을 했었던 수치이긴 하고, 그렇지만 이 절대 수치 자체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빠져서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엔비디아의 GPU 로드맵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줬습니다. GPU 로드맵이 최근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B200A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H200 같은 경우에는 HBM 141GB를 탑재를 하고, B200A는 144GB 탑재합니다. 141, 144 거의 뭐 채용량 차이가 없죠. 네. 근데 H200은 HBM3 8단이 탑재되고 B200A는 12단이 탑재가 됩니다. 네. 8단의 칩 개별 용량은 24GB고 12단의 칩 개별 용량은 36GB입니다. 24하고 36 비교하면 50% 차이가 나죠. 그래서 8단에서 12단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빅그로스가 50% 증가가 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블랙웰 지연 우려에 대해서 여기서도 뭐 요즘 코멘트 보니까 대부분이 괜찮다, 우려할 거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4분기부터 램프업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뭐 HBM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HBM 관련해서 뭐 공급이 좀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들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게, 전망을 하는 기관마다 너무나 편차가 전망치가 크다는 거죠. 네. 24년도 기준으로 HBM 판매 수량 추정치가 가트너에서는 7.6GB인데 트렌드포스는 14.7GB입니다. 7.6 대 14.7이면 거의 2배 차이 나죠. 네. 23년 추정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가트너하고 테크 인사이츠라는 곳에서 2배 차이가 났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굉장히 좀 어떤 기관이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커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뭐 단순히 지금 공급 과잉을 벌써 우려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네. 그래서 TSMC의 코어스 캐파로 추정을 해보자면 AI 가속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는 24년도에 전년 대비 160% 증가, 25년도에는 85% 증가로 계속 빠른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만 좀 추가적인 바람이 있다면 26년도에도 HBM 관련돼서 성장이 이렇게 막 50%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망하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26년도부터는. 네, 그렇죠. 네,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 그 우리가 추정치에 포함을 안 한 것들, 그런 숫자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주말 사이에 좀 뉴스를 보니까 여러 산업들에서 실제 AI를 적용하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들이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HBM 써? 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업체들이 새롭게 HBM 많이 쓰고 뭐 AI 가속기를 많이 탑재하고, 이런 수요가 분명히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더 나오길 좀 희망을 해보고요. 네. 그래야 우리 업체들이 좀 잘 되겠죠. 특히 반도체 업체들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4% 가까이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뭐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떨어질 때 비율은 차이가 크죠. 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최근에 오른 것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전일 종가가 한 6%대 올랐잖아요. 3% 정도 하락했으면 이 정도는 봐줄만 하죠.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주요 종목들도 2, 3% 정도 하락에 그쳤고요. 오늘 좀 이렇게 보니까 호가가 굉장히 눈에 띄는 업체가 바이오 쪽에 있더라고요. 바이오 업종이 오늘 전반적으로 뭐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 관련주들 막 급등해가지고 호가 좋았던 업체들이 많았는데,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오늘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주주 배정 이상 증자를 1,200억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요것 때문에 좀 급락을 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GLP-1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몸에 주사를 하면 서서히 방출되게 해서 그렇죠.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할 끌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약을 하는데, 이 펩트론의 기술을 쓰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투약을 해도 된다
합니다. 뭐 매일 투여할 때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할 때 훨씬 더 수요가 증가하고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할 때보다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뭐 글로벌 제약사 비만 치료제 이런 회사들하고 에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주들이 많이 기대를 했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급등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1200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정 발행가가 45,450원이었고요. 전일 종가 대비 21% 굉장히 많이 할인폭이 컸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는 거지, 돈이. 그렇죠. 네, 주식수는 12.8% 규모, 기존 주식수의 12% 규모로 발행을 해서 뭐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규모예요. 요거 두 개를 합산해서 고려하면 희석률은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한 2, 3% 정도 희석되는 이런 효과다 라고 보이는데 보이는데 희석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12% 넘게 빠졌으니까 상당히 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 때문에 좀 공포를 좀 느꼈던 주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예상하자면은 이렇게 과도한 하락을 일으켰던 건 좀 기존의 그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주가 띄우고 유증 발표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사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한 주주들이 많이 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와 애로 앞두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돈 많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 필요하다. 그 재무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하고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갖는 주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년에 최소 운영 비용으로만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사이가 없어질 거예요. 회사 돌리는데. 왜냐면은 매출 없잖아요. 매출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이렇게 글로벌이 확실하게 계약이 따지고 시설 투자 금액이면 이건 굉장한 호조였을 텐데, 이 회사가 사실은 작년부터 내내 빅파마들이 와서 협상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는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뭐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뭐 그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물질 이전 계약은 이미 체결을 했고요. 22, 23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두고 막 실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걔네 약을 얘네 그 전구체에 넣겠다는 얘기고, 그 전구체를 쉽게 얘기하면 주사로 주면은 오래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의학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신약을 하는 것보다 남의 약을 전달 물질로 해주는 거, 플랫폼이죠. 이게 제일 좋은 비즈니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애매합니다. 이번에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뭐 한미약품처럼 신약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3상 간 다음에 뭐 기술 이전 계약하고 요런 게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을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게 좀 늘려준다거나, 뭐 알테오젠처럼 이제 혈관 주사를 했던 거를 피하 주사 쪽으로 이렇게 같은 약물을 이제 제형을 바꿔주는 이런 플랫폼 기술들이 요즘에 좀 뜨고 있어서 약간 2차 바이오 랠리 약간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얘네하고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비엘 바이오 등등이 다 그런 회사들이군요. 리고캠 바이오.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한국 바이오가 이건 할 수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보통 이제 유상증자 많이 발표를 하면 희석률 계산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희석률 대비해서 뭐 보통은 이제 희석률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석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더 떨어져가지고 조금 놀란 케이스긴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정말 한국인은 투기의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미국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막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 대부분이 한국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18일 기준, 8월 18일 기준이고요. 미국 시장의 주요 레버리지 ETF에서 한국 투자자 비중이 아주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인데, 레버리지 ETF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테슬라 2배짜리 ETF. 이거는 전체 보유 주식의 33%가 한국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높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건 뭐 회사라고 보면은 회사의 33% 주주가 한국인인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로 따라가는 ETF는 24%가 한국인. 그리고 최근에 인기 많았던 미국 장기채 3배로
레버리지하는 ETF는 23% 한국인, 엔비디아 2배짜리는 18%, 나스닥 3배짜리 TQQQ 요거는 14%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엄청 내려갈 거라고 댓글들이 나온 분들이 이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해가 되네. 있죠. 이해가 되네. 막 주장을 세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가 주식보다 채권을 더 잘 보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했더니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네. 네. 3배는 확실히 좀 변동성이 무섭긴 합니다. 네. 필라델피아 3배짜리 그거 ETF는 7월 10일 최고점에서 8월 16일까지 42% 떨어졌어요. 네. 8월 16일이면 8월 5일 날 최저에서 많이 급등을 그렇죠. 많이 반등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42% 터진 상태니까 한 번에 딱 방향성 잡았을 때 그거대로 딱 가지고 단타 먹고 나와야지 최고의 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3배는 정말 진짜 강심장이야. 네, 기초자산 떨어진 거에 3배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가기가 더 무서워요. 3배는. 그거 완전 녹아버리는데. 네. 재미가 있나 봐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 방에 땡기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자꾸. 찬스 왔으면 이제 한 방에 팍 땡겨야지. 근데 이게 참 잘 맞으면 좋은데 저기 남의 제밥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방향성 베팅하는 ETF가 거래대금 상위 다 차지를 했는데 증시가 8월 5일 날 급락했잖아요. 네.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거래대금 ETF 중에 가장 거래대금 많았던 10개를 뽑아보면 모두 다 주가지수 ETF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ETF, 은행 ETF 이런 업종 ETF들이 좀 상위권 차지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주가지수 ETF다라는 거는 방향성, 홀짝 베팅,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여기에 베팅을 하는 이제 거래가 많았다는 거죠. 1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이거 고버스라고 하죠. 2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는 상승으로 레버리지. 3위는 코덱스 200 그냥 정방향. 4위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5위는 코스닥 150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향과 역방향이 거래대금 상위에 막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희비도 갈렸겠죠. 1위가 마이너스 20% 터졌는데 2위는 20% 벌었고 3위 ETF는 11% 벌었고 4위는 25% 벌었고 5위는 13% 터졌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빨리 죽어요. 이런 거 자꾸 하면 오래 못 살아. 진짜로. 그 펀드 매니저 중에 단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잠을 편히 못 자서 그래. 오래 살아야 오래 벌지, 많이 벌지.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서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단타의 비중이 절반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약간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부장한 세력들과 한판 뜨는 건데 저쪽은 그냥 완전 군장하고 나왔는데 여기는 칼 하나 단도 하나 들고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개념일 수 있죠. 잘못하면 완전히 죽어요. 저쪽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속 틱을 따먹으면서 막 온다고. 그러면 한 번에 한번 쭉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위험한데. 시타델 참 열받죠. 열받을 때가 많죠. 시타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1초를 1000분할해서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우리의 1초는 걔네들의 1000초야. 그걸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기기 어려워요. 네. 기계하고 싸우면 이거 어떻게 이겨? 예, 오늘은 이제 하락을 겪었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좀 의미 있는 반등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한 추가적인 2% 하락 정도는 기술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한번 희망을 좀 보면서 많이 이럴 때일수록 좋은 주식들, 많이 떨어진 주식들 찾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배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안 올라서 문제지 거기서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런 주식이 지금 널려 있어요. 한국 주식에.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